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고교학점제연구센터 임종헌 소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고교학점제 학교공간 조성 도입학교 온라인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교육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교육부에서 인사 말씀을 해주신 후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표는 크게 4가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정책 안내를 해주시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교공간 이해, 자가진단도구 활용, 그리고 학교공간 조성, 과정과 사례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학교환경 조성 경험을 하신 학교에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강의 자료는 고교학점제 홈페이지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살펴보시면 상단에 자료실 메뉴가 있습니다. 자료실 메뉴 3번째 강의 연수 행사 자료를 보시면 35번 자료로 오늘 연수 자료가 PDF 파일이 탑재되어 있으니까 다운받으셔서 연수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실에 안내 자료를 들어가시면 16번 게시물로 자가진단도구 엑셀 파일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 중에 자가진단도구 실제 활용법 안내가 있을 예정인데요. 강의 전후에 이 내용 다운받으셔서 실제로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18번 게시판에는 학교 환경 조성 운영 안내서가 탑재되어 있으니까 추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강의 자료는 녹화되어서 캐디TV에 탑재가 될 예정이니 오늘 시간 관계상 참석 못하신 선생님들께는 이후에 시청하시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온라인 연수의 특성상 쉬는 시간을 갖지 않고 쭉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의자가 전환이 될 때 잠시 대기 화면이 있을 예정인데요. 자리 이탈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연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사항은 강의 중에 유튜브 댓글을 남겨주시면 마지막 시간에 댓글 중에 주요 질문을 모아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안내는 이쯤에서 마치고 본격적으로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장원영 연구관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의 장원영 연구관입니다. 바쁘신 학사 일정에도 본 연수에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연수를 또 준비해 주신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고교학점제 종합계획 추진계획이요, 올해 2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이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22년부터는 부분 도입이 또 있을 예정입니다. 고교학점제는 아시겠습니다만은 교육 과정의 변화, 그리고 교수학습 평가의 혁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육 공간의 어떤 변화, 이렇게 고등학교 교육의 어떤 혁신적인 변화의 핵심적인 어떤 기제로 그렇게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학습 공간은 기존의 어떤 행정학급의 어떤 고정된 구조에서 교과 단위 학습 공간으로 이제 또 바뀌어야 되고요. 또 사용자 중심의 공간 계획이라든지 또 퍼실리테이터 등의 어떤 전문가를 통한 공간 설계 등 여러 가지 학습 공간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또 변화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어떤 모든 학교들이 이러한 지역 선도 모델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또 꿈꾸는 고교 교육이 선생님들이 올해 또 만드시는 교과 교실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또 희망합니다. 저희도 시도교육청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또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유익하고 즐거운 연수 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예, 연구관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으로 교육부 정재훈 연구사님께서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지원 방향 정책 안내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학교 공간 조성 교과 교실제 업무를 맡고 있는 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 정재훈 연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을 시작하시는 만큼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연수를 들으시면서 우리 학교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학교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면 좋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첫 순서를 맡게 되었는데요.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지원 방향과 단위 학교에서 중점을 두셨으면 좋을 그런 부분들을 강조드리고자 순서를 맡게 되었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순서를 같이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공간 조성 지원의 전체적인 추진 배경과 추진 방향을 먼저 살펴보고, 그렇다면 학교에서 어떤 원리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될지 공간 조성 원리를 두 번째 순서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에 앞서 조성된 공간과 학점제의 그런 연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꾸려가고자 합니다. 우선 추진 방향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올해 2월 17일 고교 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교육의 패러다임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고교학점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학교 공간 조성의 방향이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직접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서 학점을 취득, 누적해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학생이 스스로 진로 적성에 따라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업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이러한 고교학점제가 잘 실천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택 과목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되어야 되고, 학교 안 그리고 학교 간, 학교 밖 이 경계를 허무는 온오프라인 연계 교수학습 실천을 위해서 환경이 구축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종합추진 계획의 발표가 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 학점 제형 교육제도 설계. 학점 단위로 이 이수가 되고 누적되어서 졸업할 수 있는 학사 제도가 마련되고, 수업에서도 학생 중심으로 해서 학교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러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앞에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이 세 번째 꼭지 고교학점제 지원 체제의 구축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학점 제형 학교 공간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교 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 그 가장 중요한 기반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학점 제형 학교 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학교 공간 조성의 전체적인 추진 배경과 방향에 대해서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학교 공간 조성이라고 했을 때
노후된 시설을 개선한다는 의미로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학점제형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기존과는 달리 학생 그리고 교사, 학교의 실제적인 사용자들이 참여해서 이 공간을 조성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는 다양한 선택 과목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업이 마련되어야 하며 에듀테크 혁신을 통해서 교사 학습을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보신 것처럼 학점제와 교과 교실제 연계 개념도인데요. 컴퓨터에 비유하자면 고교 학점제는 하나의 소프트웨어라면 이 소프트웨어가 잘 구현되고 실천되기 위한 기반이 바로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이라고 하는 하드웨어가 되겠습니다. 학교 공간 조성의 핵심은 소프트웨어가 잘 구현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점을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조성에 이루어졌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고교 학점제 도입과 더불어 학점제형 공간 조성을 교육부에서는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21년 올해 교과교실제 지원 현황인데요. 올해는 총 101개교가 교과교실제 신규 도입이 이루어집니다. 20년에는 41개교, 21년에는 101개교, 그리고 22년 내년에는 300교 이상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대비하고 이 과정에서는 학교 공간 혁신과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와 연계를 해서 전체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되실 텐데요.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 자가 진단 도구를 캐디와 협업을 통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엑셀 기반으로 만들어진 요 자가 진단 도구인데요. 자, 여기에는 학교의 현황, 즉 학급 수라든지 학생의 수,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교실의 수를 입력을 하면 각 실별 여유, 부족 현황 이런 결과물들이 자동으로 산출이 됩니다. 이 산출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조진일 박사님께서 천천히 시연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실 계획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자가 진단 결과가 절대적인 결과치는 아닙니다. 학교에서 공간 개선의 필요성을 파악하시고 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보충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판단하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자료실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의 확대와 더불어서 교육부에서는 선도 모델을 지정해서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잠시 뒤 저와 함께 살펴볼 공간 조성 기준, 학습 공간의 유연화와 같은 이런 기준별로 우수 모델을 도출하고 고교학점제 운영을 더불어 교수학습 활동의 우수 사례까지 함께 발굴하고 확산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상은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 중에서 교과교실제 신규 또는 전환, 즉 도입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시도 여건에 따라서 일반고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규모는 전국 15개교, 시도별로 1개교씩 경기와 제주를 제외한 시도별로 1개교씩 지정을 하고 올해 15개교가 된다면 22년에는 누적해서 30개교, 23년에는 누적해서 45개교가 선도 모델로 지정 예정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학교 공간 조성이 이루어지는지 앞서 말씀드린 학생 그리고 교사가 참여하는 사용자 참여 설계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공문으로 받아보셨을 테지만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안내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목차를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개요라고 해서 전체적인 사업의 방향과 추진 배경, 조성 원리 등이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겠고, 두 번째,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운영 가이드에서는 기획부터 시작을 해서 실행 그리고 조성 유형까지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학생 교사가 참여해서 사용자 참여가 해서 설계가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기획부터 실행 단계까지 과정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학교에서 운영하시기에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자가 진단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활용 방안도 담겨져 있으니 꼭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운영 사례들이 있는데 이 사례들을 보시기 편하게 과정 및 절차, 사용자 참여 이렇게 구분을 해서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서와 더불어서 교육부에서는 중앙 컨설턴트를 운영을 합니다. 현재 교육 영역 그리고 건축 영역 이렇게 두 분야로 구분해서 각각의 전문가를 선정을 하고 2인 1조를 통해서 해당 학교에 방문 컨설팅을 1대1로 해서 2회 실시를 합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아마도 공간을 조성할 때 굉장히 궁금하시고 하시는 그런 사소한 부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앙 컨설턴트 분들과 협업을 통해서 계획에서부터 구축 전 단계에서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앙 컨설턴트 분들은 전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신 분들 위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기대합니다. 자, 이렇게 교육부에서 학교 공간 조성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은 공간 조성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학교 공간을 조성할 때 어떠한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가야 될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에 담겨져 있기도 하고 아마 학교에서 시도 공문을 통해서 살펴보신 그림일 겁니다. 자, 우선 핵심적인 내용만 살펴본다면 학교 공간 조성에서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해서 첨단 학습 환경이 구현되는 것을 하나의 목표이자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 원격 수업 등을 자유자재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시공간적 제한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이 제시가 되고요. 학생과 교사와 같은 학교의 실제적인 구성원들이 사용자 참여를 통해서 공간이 설계해 나가는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즉 자율화, 공간이 자율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의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시설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적 수업에서는 PBL 즉 문제 기반 학습이라든지 다양한 소그룹 모형 활동을 구현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고교학점제가 이루어지면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서 다양한 규모의 수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소수로 이루어지는 수업도 있고 반면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도 하고 이런 학생 수요에 따라서 다양한 공간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학교 공간의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바로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 기준입니다. 자, 여기 반시계 방향으로 해서 위쪽부터 살펴보신다면 우선 학습 공간의 유연성, 지원 공간의 복합성,
공용 공간의 활용성, 동선의 효율화라고 하는 네 가지 조성 기준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자, 사례와 함께 천천히 어떠한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습 공간의 유연성입니다. 자, 고교학점제가 운영이 된다고 했을 때 학생의 수요에 따라서 다양한 교육 과정이 편성되고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가변형, 즉 가변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수업의 규모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실천될 수 있도록 고정된 공간, 획일화된 공간이 아니라 유연한 공간, 변화 가능한 공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 연수를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막연하게 교실이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 아마도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도 교실의 앞문을 열면 앞쪽에는 칠판이 있고 뒤쪽에는 게시판이 있고 똑같은 크기의 책상에 놓여 있고 의자가 있고 그리고 줄이 굉장히 잘 맞춰져 있는 그러한 분단 배치가 머릿속에 떠오르실 수도 있는데요.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고 나면 과목의 성격, 과목의 특성, 수업의 방식, 수업의 규모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공간이 마련돼야 됩니다. 충분히 변화 가능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학습 공간의 유연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내용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이때 학습 공간의 유연성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물리적 환경의 유연성이 아니라 교수학습 방법,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실천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적인 유연성을 말씀드린다라는 점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에듀테크 기술들이 학교 공간에 함께 배치가 되고 구현이 된다면 역시나 다양한 수업, 다양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사례는 인천 명신여자고등학교입니다. 자, 중요한 핵심 부분만 한번 살펴보신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교실과는 조금 다른 점이 앞쪽 교실 모퉁이에 단상이 있는데 집중 조명을 설치해서 학생 발표에 활용하기도 하고 칠판 쪽에는 전자칠판과 흑색칠판을 동시에 설치해서 수업의 방식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 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만 있는 교실 칠판이 아니라 옆쪽 교실 측면과 후면에도 글라스 보드를 마련해 두어서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 발표, 모둠 활동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도 했고요. 현재 책상의 형태도 일반적인 직사각형 형태가 아니라 다각형의 책상을 두어서 3명, 4명 또는 더 많은 형태의 다양한 모둠 구성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특징들이 눈에 띄고요. 다음은 대전 전민고등학교의 사례입니다. 역시나 여기에서는 폴딩 도어 또는 무빙 워, 자,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이동식 문을 설치를 해서 수업 방식과 형태에 따라서 공간을 분리해서 소그룹 활동을 실천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양한 두 가지 수업을 하나의 교실에서 운영하기도 하고 이러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역시나 책상의 경우에도 접이식 책상 1인용의 그런 접이용 책상을 둬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 형태에 따라서 공간을 마련하기도 할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다음은 경남 김해여자고등학교의 온라인 스튜디오입니다. 일반 교실의 절반 정도의 크기의 교실인데요. 이 교실을 온라인 수업을 전용으로 하는 그러한 형태로 마련되어 있는데 단순히 온라인 수업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학생 수요가 조금 적은 그러한 수업을 운영할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역시나 다각형 책상을 배치해 두었고 스마트 교탁과 듀얼 모니터를 배치해서
실시간으로 수업을 녹화하거나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인식 이동 카메라라고 하는 에듀테크 기술을 접목을 해서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을 할 때 자동으로 카메라가 따라와서 녹화가 이루어지고 나중에 수업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다는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학습 공간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공간은 유연하고 가변적이어야 된다라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기준입니다. 지원 공간의 복합성인데요. 지원 공간이라고 하면 도서실, 시청각실, 다목적실, 동아리실, 그리고 체육관 등 수업을 운영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공간들을 이야기하는데, 기존에 지원 공간이라고 했을 때 기존의 본래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도서관이라고 하면 책을 빌려서 책을 읽는 용도였고, 자, 동아리실은 말 그대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곳이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하나의 공간이 복합적 공간으로서 활용 가능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실이라고 하는 공간에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책상들을 배치하고 실제적으로 소그룹 모임을 한다든지 수업과 연계해서 실제 수업이 이루어진다든지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공간들이 도서실 내에도 구축이 되고 실제적으로 학점제 운영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전체적인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지원 공간의 복합성을 두 번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대전 전민고등학교에서 도서실 내 학습 공간입니다. 자, 도서실이라고 하면 책이 먼저 눈에 띄어야 될 텐데 책보다도 스터디 카페형 개별 학습 공간이라고 해서 다양한 형태의 책상들이 배치가 되고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할 수도 있고 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실제 도서관을 활용한 도서관 활용 수업을 실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창문을 바라보는 개별학습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폴딩 도어를 둬서 공간을 구분해서 소그룹뿐만 아니라 오픈형, 즉 대형 학습 공간과 연결시키는 형태로 구축이 되어 있는 점이 하나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인천 명신여자고등학교입니다. 학생자치실인데요. 자, 학생자치실로서 봤을 때 다양한 형태의 소파가 마련되어 있고 전자칠판 기능이 내장된 모니터를 비치해서 다양한 학습 활동을 학생들끼리 공부하고 학습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투명 유리 칠판을 둬서 수업과 연계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했고 창문 쪽에서는 테이블을 설치해서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도 마치 요즘의 하나의 카페형 형태처럼 공간을 마련해서 학생들이 학습과 휴식을 공존할 수 있는 병행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축이 되어 있네요. 자, 다음은 경북 사곡고등학교입니다. 대형 다목적 공간인데요. 이 공간의 하나의 특징은 자, 벽면에 테이블이 설치된 것과 더불어서 계단식 단상을 설치해서 학생들이 앉아서 쉴 수도 있고 공연을 할 수도 있고 서로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하나의 학습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쪽 벽면에는 책장을 두기도 하고요. 복도와 이어지는 공간에 가벽을 설치해서 분리감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전체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두었습니다. 하나의 성격이 아니라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공간을 구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지원 공간의 복합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공용 공간의 활용성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용 공간이라고 하면 복도, 현관, 홈베이스 등이 대표적인 공간이 될 텐데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면 학생 선택에 따라서 학생들이 개별 시간표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수업과 수업 사이 공강이 발생하게 되고 이 공강 시간에 학생들이 머무르고 또는 개별 자율학습을 실시할 수 있고 학생들과 토론 토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기존의 홈베이스라고 하면 사물함을 배치해두는 그러한 공간으로 이용이 되었는데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런 공강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세 번째 기준이 되겠습니다. 공간의 활용성을 제고하는 거겠죠. 자, 현재 화면에 보시는 사례는 광주 인성고등학교의 홈베이스 사진입니다. 딱 보셨을 때 계단식 단상을 설치해서 학생들이 다양하게 앉아서 휴식할 수도 있고 친구들과 토론하거나 함께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소파들과 테이블이 비치가 되어서 학생들이 공강 시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PC를 통해서 자료 검색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공간들이 마련된다면 단순히 쉬는 시간에 잠시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홈베이스라는 공간에서 나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설계하고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구축될 수 있다는 거 하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또 유리벽을 통해서 소규모 모임까지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으로 보이게 되네요. 자, 다음 사례는 인천의 명신여고의 미디어 스페이스입니다. 1층을 통째로 해서 홈베이스화로 구성했다는 점이 인상 깊은데요. 전 학년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대형 복합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자, 보시면 한쪽 벽면 전체를 정원을 바라보는 공간으로 해서 통유리로 두고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개방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테이블과 소파를 통해서 학생들이 소규모 학습과 휴식 공간을 역시나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자, 부산 동성고등학교의 홈베이스입니다. 자, 이곳에서는 교실 공간 자체가 굉장히 일반 교실의 절반 정도의 크기의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칸과 칸, 즉 층과 칸을 통해서 좁은 공간을 다양한 학생들이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었습니다. 각 칸마다 마루 장판을 깔고 시공을 하고 그리고 책상을 비치해서 학생들이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마련해 줬다는 점이 눈에 띄입니다. 자, 마지막 기준입니다. 동선의 효율화입니다. 고교학점제가 운영이 되면 기존의 수업보다 아무래도 이동 동선, 학생 선택 과목에 따라서 이동 동선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동 동선 또는 선생님들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자 입장에서 공간을 배치해야 될 텐데요. 수업 간의 연계성을 높인 그런 공간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두 사례 모두 학생들의 이동 동선을 고려해서 그 중심에 홈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진로 상담실, 즉 진로 설계와 학업 지원을 위한 공간들을 가운데 배치를 해서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울산 화암고의 경우에는 한 층 내에서의 공간뿐만 아니라 층과 층의 공간까지 생각을 해서 융합 교육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는 학생들이 수업과 수업 사이의 공간을 이동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 기준을 한번 전체적으로 잘 고려하셔서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실 텐데요. 가운데 보시면 공간 교육 과정의 연계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실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지만 이 모든 학교 공간 조성의 기본적인 목적은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잘 구축되기 위한, 구현되기 위한 조성이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학점제 연계 방안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공간 조성과 더불어서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기반으로서 학생 선택형 교육 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학점을 이수하고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진로 설계를 내시하라를 부탁드리며,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수업이 개설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좀 써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강조드리며, 두 번째,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입니다. 학교 내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을 구성을 하셔서 이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학업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시간표를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체계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며, 토론 실험 또는 협동학습과 같은 그런 교과의 특성을 반영한 수업과 평가가 함께 구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강 관리, 즉 앞서 말씀드린 홈베이스와 같은 다양한 공간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공강 시간을 단순히 휴식 시간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공간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공강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고민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교사와 함께 이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자, 교원의 학습 공동체 또는 학교 내 지역 내 교과 연구회를 활성화해서 교원들이 전문성을 향상하고 함께 준비해 나가는 협업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과 교실제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 학교 내에서 교직원 연수를 통해서 다 함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학점제를 운영을 위해서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목적을 함께 공유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통해서 학습 공간, 지원 공간, 공용 공간이 잘 구축이 된다면 고교 학점제가 잘 실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학교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면 좋을지, 우리 학교 특성에 맞는 공간은 무엇일지, 공간을 구성할 때 어떠한 기준들을 적용하면 좋을지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는데요. 자, 미래 교육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실 텐데요. 교육부에서도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에서도 많은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진일입니다. 오늘 저는 학교 공간의 이해와 자가진단 도구 활용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오늘의 강의 목표는 두 가지인데요. 일단 우리가 고교 학점제 운영을 위해서 학교 공간을 우선 학교 현장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학교 공간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조성되는가 우리 현장에서 좀 알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오늘 강의의 핵심인 자가진단 도구,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교가 고교 학점제 운영을 위해서 필요로 한 공간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충분한 공간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좀 자가진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선 학교 공간의 이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공간에 앞서 이제 학교 건축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5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시작이 되는데요. 학교 현장에서는 이 앞선 조금 붉은색 부분에 사전 기획, 건축 계획 이 1, 2단계에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고교 학점제 공간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라는 어떤 기획이
뚜렷하고 명확하게 세워져야만 우리가 공간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라는 것을 계획하고 이에 이제 건축가가 투입되면서 실질적인 공간을 설계하고 시공하고 우리가 이제 사용하면서 유지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사전 기획 단계별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사전 기획은 제가 바라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고교 학점제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간을 조성할 것인가라는 목표와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정리해 보면 이 목표와 방향은 고교 학점제 공간 조성이라는 동일한 목표일지라도 단위 학교마다의 어떤 물리적, 인문사회적 환경 여건이 매우 다릅니다. 특히 이제 교육 과정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교사 그리고 교사의 어떤 교수 학습 방법에 따라서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단위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서 공간 조성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설정이 됐다라면 그럼 어떤 공간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숙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에 필요로 한 고교 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공간의 종류가 어떤 것이고 그 공간의 종류별 규모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우리가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이 공간의 종류와 규모가 결정이 되었으면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설계에 앞서 쉽게 말씀을 드리는 말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디자인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머리로 생각한 구상을 말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공간은 어떻게 조성하겠다 이렇게 노트를 해놓는 것 이게 이제 계획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 프로그램은 고교 학점제 공간 조성 기준에 의해서 학교 운영 앞서 말씀드렸던 교육 과정이나 교과목별 교수 학습 방법에 따라서 필요한 공간의 종류와 규모를 산출하는데요. 그럼 이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한 결과물의 하나인데요. 일반 교실 예를 들면 이 위에 보면 일반 교실은 규모가 뭐 한 칸짜리이다. 그래서 얼마이다. 그리고 뭐 특별 교실은 어떻다. 이렇게 이제 교실의 종류별로 규모를 정해 놓은 것이죠.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고교 학점제 학교 공간 기준 및 가이드 개발 연구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으니 이를 좀 참조해 주시고요. 그 이외에 교수 학습을 지원하는 공간도 어떤 공간이 어느 정도 크기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생활복지 지원 공간, 그리고 관리 및 행정 공간, 그리고 공용 공간 등 고교 학점제에 필요한 공간의 종류별 그 규모를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서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간 조성 기준을 자동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엑셀 프로그램으로 이제 짜놓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교 학점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더해서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우리 학교에 맞도록 자가 진단하는 프로그램까지 덧붙여서 개발해 놓았으니 이후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가 진단 프로그램은 뭐냐면은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고교 학점제 공간 조성 기준에 의해서 자동으로 산정될 수 있는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 스페이스 프로그램 대비 우리 학교가 필요로 한 공간의 종류와 규모를 충분한지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결과를 실질적으로 우리 고교 학점제 공간 조성을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인가라는 방향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시연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것이 이제 끝나면 이제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건축가가 이제 실제 학교와 함께 건축 설계 행위를 하는데요. 학교에서는 스페이스 프로그램과 계획 기준대로
건축가가 잘 디자인하는지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말로 한 그 공간 조성 디자인 기준을 계획 기준을 실질적으로 건축가가 설계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설계가 끝나면 이제 시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공을 하기에 앞서 이제 디자인에 있어서는 단위 학교에서도 뭐 여러 가지 서치 도구를 통해서 인터넷에서 이런 이제 미래 학교에 대한 건축물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를 치시면 이와 함께 이제 많은 다양한 자료들이 많이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도 실질적으로 고교 학점제를 위해서 국내외 어떤 공간 조성 사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 한번 사례 탐색을 한번 해보고 우리 학교도 조금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례는 오늘 이제 생략하고요. 단위 학교에서 열심히 찾아보신 만큼 아마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 이제 설계사가 이제 설계가 끝난 다음에 이제 시공을 하게 돼 있는데 시공을 설계도면으로 잘 시공을 하고 있는지 학교에서는 조금 관리 감독이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유지 관리인데 이 유지 관리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투자를 해서 공간을 조성했다 할지라도 환경 변화가 굉장히 최근에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해 보면서 그 공간이 정말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공간을 조금 바꿔야 되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사용 후 평가를 통해서 피드백하고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우리가 이제 다시 재투자해서 공간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구축한 거라고 해서 그냥 계속 불편하더라도 사용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더 편리하도록 계속 유지 관리 단계에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학교에서 좀 필요로 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자가 진단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엑셀로 짜져 있고 이 짜져 있는 프로그램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교 학점제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운 받아서 엑셀을 한번 켜 보겠습니다. 켜 보시면 이와 같이 엑셀 프로그램이 이제 나오는데요.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4개의 시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자가 진단 도구 활용 매뉴얼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 자가 진단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가라는 안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찬찬히 학교 현장에서 이 시스템, 엑셀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 잘 읽어보시고 숙지가 된 이후에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트에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의 값을 입력하면 세 번째 시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트가 자동으로 산정되는 오른쪽에 스페이스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 프로그램 대비 두 번째 시트에 우리 자가 진단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번째 시트는 이제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전제 조건입니다. 이것도 이제 한번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기 전에 숙지하시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대한고등학교의 교사라고 생각을 하고 대한고등학교가 30학급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와 보시다시피 엑셀에 노란색 셀로 되어 있는 바탕에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제일 위에 학교명이 있겠죠. 대한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대한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한이라고 치시면 오른쪽에 모든 것이 이제 대한고등학교로 다 자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한 번만 학교명을 입력하면 뒤에 있는 것까지 대한고등학교로 다 바뀌니까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학교가 이제 30학급이니까 예를 들면 10학급씩요.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바뀌는 게 보이지 않는데 제가 바꿔서 9학급씩에서 27학급으로 바꿔 볼게요. 그러면 숫자가 바뀌는 게 보이실 겁니다. 9학급씩으로 다시 제가 수정을 할게요. 그럼 위에 숫자가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죠? 그럼 자동으로 27학급이 맞춰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특수학급이 1학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년당 학생 수가 만약에 230명이다 이렇게 치면
숫자가 바뀌는 게 보일 겁니다. 그죠? 자동으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급수와 학생 수만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까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수학급수도 한 학급이니까 4명이라고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하면 이제 학교 현황 입력은 끝났습니다. 학급수, 학생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나오는 네 가지의 이 셀은, 이 네 가지의 셀은 면적, 그러니까 평방미터로 입력하는 값입니다. 예를 들면 건축의 연면적은 행정실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건물의 총 바닥 면적의 합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모르시면 관할 교육청에 여쭤봐도 되고 대부분 행정실에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7학급 정도면 한 10,000평방미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만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단위 학교에 맞는 값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27학급의 대한고등학교가 만이라고 하고 만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숙사가 있다면 기숙사 면적은 반드시 제외해 주세요. 두 번째는 이제 일반 교실의 크기인데, 일반 교실이 뭐냐면 우리가 홈룸으로 쓰고 있는 학급 교실 한 칸의 크기입니다. 한 칸의 크기가 보통 우리나라는 67.5가 많은데요. 67.5 그대로 그냥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학교마다 다 다르니 자기 학교의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홈베이스가 만약에 있다면 홈베이스의 값을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두 군데 또는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으면 그 합의 면적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뭐 층별로 교실 한 칸씩 있어서 만약에 3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합이 만약에 뭐 한 190 정도라고 한다면 190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안에 정보 검색 코너나 수업 교실까지 있다면 그 교실까지 다 포함해서 150이라고 하면 150을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평방미터로 입력하는 값은 끝났고요. 아래에 있는 이 7개의 칸은 교실 수를 입력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단위가 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7학급이니까 대부분 이제 27개의 교실을 가지고 있겠죠. 이거는 학교마다 다르니까 학교의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교실이 있으면 쓰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한 칸 이하의 소규모 교실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학교에는 없다라고 하면 0을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교실, 여기 얘기했던 과학실, 기술실, 가정실, 음악, 미술, 뭐 컴퓨터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실수, 크기는 관계없어요. 실수가 만약에 8개 교실이 있다 그러면 8개로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아리실이 있으면 해주시고요. 없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우리는 한실이 있다 그러면 한실을 치겠습니다. 크기하고 관계없습니다. 특수학급 교실이 아까 하나급이나 1개 실은 있겠죠. 기타 교실이 있다라고 하시면 쳐주시고, 없으면 이제 입력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목적실이 기타 교실이 있다면 뭐 1개실이 있다 그럼 1을 입력을 하시고요. 여유교실이 있으면 입력하시면 되는데 없으면 없다라고 한다면 0을 이렇게 하면 모든 입력 값은 끝났어요. 이렇게 입력한 값이 세 번째 시트로 가보면 자동으로 27 플러스 1학급의 오른쪽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그 각 교실별로 실수와 단위 면적과 그 합의 면적이 나옵니다. 제일 아래로 내려가면 고로 30학급 플러스 1학급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서는 연면적이 이렇게 13,767.09라는 면적의 값이 자동으로 산정이 되죠. 이 산정된 값이 앞에 이 시트로 다시 가볼게요. 오른쪽에 가면 이렇게 값이 따라옵니다. 13,767이라는 게. 그런데 이거를 이제 비교해서 결과를 주죠. 13,767이 필요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까 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차이가 마이너스 3,767 정도가 되겠죠. 앞에 값 안에 마이너스 또는 빨간색 글씨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것이 부족할까요? 아래에 입력했던 값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여기 기준이라고 쓰여져 있는 값들은 세 번째 시트에 있는 스페이스 프로그램에서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기준 대비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남는지 부족한지를 얘기하는 거고, 이것을 교실 한 칸 단위로 다시 환산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반 교실은 27개가 기준의 수로 필요한데 우리가 아까 27실이 있다고 했으니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니까 전혀 증감이 없는 거고요. 특별교실 하나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스페이스 프로그램에서는 12실이 필요한데 여기 8실이 우리가 입력을 했으니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당연히 이 마이너스 4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8칸 이거는 뭐냐면은 특별교실은 보통 일반 교실의 2칸의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8실이라 할지라도 일반 교실 사이즈로 이렇게 따져보면 환산하면 8칸의 규모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모든 것을 칸의 균형으로 교실 한 칸의 규모로 우리가 얼마만큼 부족하고 얼마만큼 남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실명대로 기준 대비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이 남고 부족한 거를 따져서 결과가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향후 우리가 고교 학점제를 어떻게 공간을 조성할 것인가라는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1번 시트에 있는 자가 진단 활용 안내와 전제 조건을 잘 숙지하시고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보고서를 잘 읽어보시면 아마 이것을 활용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이제 이와 사용하는 데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이후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질문할 때에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앞서서 교육부에서 정책 방향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조진희 박사님께서 학교 공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자가진단 도구 활용법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참여하셨던 학교들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모아서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교 사례나 유형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배경 지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좀 전반적으로 좀 아시면은 이후에 진행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예, 먼저 우리나라의 학교 공간 관련된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한 4가지 정도가 크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맨 왼쪽에 보시면은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한 30년 이상 된 사업이고요. 선생님들 학교에 계시면은 과학실 현대화 사업, 미술실 현대화 사업, 화장실 고쳐주기도 하고 컴퓨터 업그레이드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아마 학교에서 경험하신 대부분의 학교 환경 사업들은 요 사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후 시설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데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고요. 2009년도에 교과교실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교과교실제의 가장 큰 특징은 교과별 교실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학교의 교육 과정에 맞춰서 학교 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이 있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요. 건축학에 보시면 최근에 이제 학교 건축 관련된 텔레비전 프로그램들 상당히 많은데, 집을 짓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때 그 안에 계신 식구라든지 취미 생활이 뭔지, 강아지를 키우시는지 등등등 여러 가지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모아서 집을 만듭니다.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이 이러한 건축학에서 쓰는 사용자 참여 설계를 학교에 적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업들보다 사용자, 특히 학생의 중심을 둔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올해부터 추진이 됐는데 학교 전면 재건축을 하는 사업이어서 좀 장기 사업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선생님들께서는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을 조성하는데 주로 교과교실제 사업을 통해서 지원받는 그런 학교 선생님들이시고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공문이 나가거나 할 때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지원 사업 괄호 열고 교과교실제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런 의미는 이렇게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사업을 추진하는데 교과교실제라는 정책 제도를 통해서 참여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인데요. 교과교실제는 교과별 교실이고 교과별 운영이니까 당연히 초등학교나 유치원은 해당 사항이 없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 사항이 있는 정책이고요. 2008년도에부터는 고교학점제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중학교는 신규 지정을 최대한 하지 않고
고등학교 중심으로 지금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교육학에서 밑에 앞서 발표하셨던 조진희 박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여기에 교육시설 행정론 적혀 있는데 교직 과목에서 필수 과목은 아니어서 아마 들어보신 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시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교육학에서 이런 식의 교실 운영 방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가 종합교실형인데요. 종합교실형이 초등학교 교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임반, 홈룸이라고 하죠. 홈, 집인, 룸, 방. 홈룸과 수업을 듣는 교실이 사실상 거의 일치하는, 거의 동일시되는 그런 교실 운영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가 일반 교실, 특별 교실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실, 특별 교실형이 중고등학교에서 흔히 있죠. 일반 교실이 1학년 1반, 1학년 2반 교실들이 쭈루룩 있고요. 특별 교실로 과학실, 미술실, 컴퓨터실 뭐 등등등의 특별한 활동을 하는 교실들이 있는 그런 이완화된 교실 운영 방식입니다. 그리고 교과 교실형이 있습니다. 교과 교실형이 근데 영문에 보시면 디파트먼트 타입입니다. 그래서 뭐 교과라는 말이 없죠. 뭐 서브젝트나 이런 말은 없죠. 그래서 디파트먼트는 부서라는 의미일 텐데 미국에서 부서라고 하면 학교에서 이제 그 사업 아니면은 운영 행정부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교과별 부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파트먼트 타입이라고 하면 그래서 교과 교실을 만든다라는 의미라기보다 학교를 운영할 때 국어부, 영어부 이런 식으로 교과가 중심이 돼서 뭐 교육과정부나 아니면은 교무부 이런 부가 아니라 교과부서 중심으로 학교 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009년도에 당시에 이제 교과교실제가 도입이 되면서 그거를 번역할 때 우리나라에서 이걸 뭐 교육과정 뭐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당시에 교과교실 조성한다라고 이름을 하면서 교과교실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플래툰형은 크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고등학교들도 여러 가지 그 건물 동이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들도 건물 동이 나눠져 있는데 1교시는 A 건물에서 듣고 2교시는 다 옆 건물로 넘어가고 이러면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플래툰형은 교실들에서 주로 오전 수업 쭉 듣고 오후 수업 쭉 듣고 이렇게 바꾸고 이런 식으로 약간 공간을 약간 이원화 혹은 약간 구간을 나눠서 운영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운영하는 방식은 아닌데 달톤형이라고 하면 달통은 원자 지향의 단위입니다. 과학에서 얘기하는 원자 지향 단위고요. 그래서 학교 교실들을 전부 다 하나의 단위로 보고 동일하게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의 종합강의동이나 아니면은 학교에서 약간 공용교실존 뭐 이런 교실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런 부분들 무학년제로 운영하는 그런 교실을 달톤형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개방형 오픈스쿨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에서도 자유로운 뭐 예를 들자면 뭐 주민센터라든지 토즈와 같이 교실을 아주 정말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학급 단위 교실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쓰는 방식을 가르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다음을 넘어보시면은 시간 관계상 몇 가지는 좀 넘어가고요. 학교 용어 선생님께서 그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을 하실 때 요 그림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학점제를 운영한 공간 조성이라고 하는데 학점제는 그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면 소프트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는 자꾸 바뀌죠. 그래서 현재는 2015 교육과정을 하고 있고 조만간 학점제 교육과정은 아마 2022일 겁니다. 그리고 학점제 교육과정도 아마 또 전면 개정 있을 때 또 뭐 2026이나 2027이나 좀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핸드폰에 있는 것도 앱은 자주 바꿉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맨 아래쪽에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컴퓨터, 모니터, 뭐 마우스, 키보드, 아니면 저는 갤럭시 S를 쓰는데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영 체제가 아시겠지만 컴퓨터의 윈도우라든지 핸드폰에 있는 안드로이드 이런 그 운영 체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크게 이런 그걸 빗대서 생각을 해보면 학점제는 소프트웨어고요. 그리고 학교 공간 조성하는 시설 환경 사업은 하드웨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그 교과교실제 얘기 드렸던 여러 가지 방식들은 OS 운영 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교과교실제를 하다가 이제 교과교실제가 있고 또 고교 학점제가 있고 이것들 간의 정체는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고교 학점제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뭐 해외 사례라든지 국내 과학고, 영재고 등은 교과교실 학점제를 기본으로 하되 교실의 운영 방식은 교과를 중심으로 하는 교과교실제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지금 선생님들께서 참여하시는 교과교실제라는 정책은 지금 교과교실 본래 운영 방식이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운영하시면 국가에서 운영비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운영 시스템인데 이런 교과교실제라는 운영을 돌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하드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간 사업이 1차년도에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안내서에 나와 있는 학교들이 했던 조성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요. 안내서에 있긴 하지만 아마 이렇게 말씀 듣고서 보시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이 4월인데요. 4월에 3, 4월 달에 이제 시작을 하시면 TF를 만드실 텐데 이제 학교 공간 조성 TF의 가장 큰 특징이 고교학점제 담당 부서분들이 보통 주무를 맡게 되시지만 행정실이 반드시 처음부터 행정실에 있는 분이 TF에 들어와 주셔야지 운영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교과별로 고교학점제 담당 부서에 있는 분들은 특정 교과 소속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교과별로 다양한 부서에 참여한 TF가 구성이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TF를 만들어서 계속 공론화하고 의견을 모으는 단계를 거쳐가고 그리고 방향 설정 과정에서는 인근 학교를 탐방하거나 학생들 동아리를 만들거나 협의하거나 설문조사하는 등 교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가 해야 될 큰 틀의 방향을 만들면 좀 구체화된 앞서서는 방향 설정 과정에서는 그냥 좋은 학교를 갔다고 하면 구체화 과정에서는 우리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탐방할 만한 학교의 자료를 가져온다든지 좀 그런 식으로 좀 구체화한 노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협의와 조율 과정에서는 컨설팅 등등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건축과 기자재 선정, 그리고 시설 공사, 기자재, 그리고 내년 1, 2월 달에 보통 공사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3월 달 새 학기 시작하시기 전에 공사를 완료지어서 내년 3월에 새로운 학생들이 다시 이제 학교에 들어올 때는 바뀐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학점제형 공간 조성에서 특히 교과교실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게 두 가지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간혁신 사업에서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사용자 참여 설계입니다. 사용자 참여 설계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교사, 행정직원,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큰 줄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교과교실제는 학생들이 지금 다니는 학생들이 필요한 공간을 만든다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시면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실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은 지금 다니는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이 아마 졸업하고 나서 지금 후배들이 쭉 들어오고 나서도 계속 사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공간 사업은 비용이 크기 때문에 빈번하게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라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가 고교학점제 학과 환경 조성 사업이다라는 건 근본적으로 이 공간은 수업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교 학생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만들었더라도 이것이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학점제 교육과정을 반영한 설계 그리고 사용자 참여 설계 크게 두 줄기를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참여 유형 같은 경우에는 앞서 학교 환경 조성을 했던 학교 공간을 조성했던 학교들의 사례를 보면 크게 한 5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교과 시간을 활용해서 미술 선생님께서 교실 모형을 그려본다든지 사회교과에서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 보신다든지 해서 교과 시간에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과 직접적으로 학교나 건축사무소 등을 탐방해서 실제로 보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학생 TF, 학생 동아리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설문조사나 학생 의견을 수렴하거나 학생 공모전을 하는 그런 다양한 학교 사례들이 나타났는데 학교의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환경 조성 사업에서 여러 가지 외부의 지원이 있습니다. 먼저 컨설팅이 있을 텐데요.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컨설턴트가 가셔가지고 실제로 학교 환경 조성을 구체적으로 도와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어렵고요.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제3자적으로 조언한다는 측면, 그리고 핵심적인 과제에 대해서 같이 공동 탐구한다는 측면, 그리고 학교의 정책적인 지원인 경우에 상급기관에서 어떻게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모니터링 기능이 동시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퍼실리테이터를 고용하실 수가 있고요. 필요하신 경우에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이렇게 그 이왕 만드는 거 심미적, 감성적인 부분들을 고려하시는 학교들도 나타났습니다. 예, 학교 공간 조성을 했던 학교들이 실제로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좀 사례들을 유형화해 봤습니다. 작년에 19개 학교 대상으로 연구를 하면서 찾아가 본 사례들이고요. 먼저 교실을 조성할 때 학교들이 접근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제일 많은 접근이 교실을 많이 만들자입니다. 소인수 그 교실 수업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교실을 조성하자. 그래서 학교 공간에 비어 있는 공간들을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교실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로 학교 공간 중에서 도서관 같은 경우가 연면적, 배정된 면적이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내에 교실을 조성한다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교 공간을 늘리는, 교실 수를 늘리는 그런 접근이 많았었고요. 또 그 현재 고등학교들 중에서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해서 학교 공간에 여력이 있는 학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홈룸, 단임반이죠. 기존의 단임반을 그대로 두고 추가로 목적형 교실을 만드는 학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 2, 3, 4, 5반은 그대로 두고 그 외의 교실들의 디베이트, 인강, 러닝, 도서교실, 연극교실들 등 어떤 특정한 수업 방법이나 활동을 위한 공간들을 추가로 조성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교과교실, 공용교실 그렇게 접근하는 학교도 있었는데, 사실 학점제가 되더라도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선택 과목이 교과군을 중심으로 그 편성이 됩니다. 따라서 그 학교 전체를 그 수학교실, 영어교실과 같은 교과교실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교과교실을 2대, 교과교실의 중간중간에 공용교실을 두어서 그 교육과정의 변화를 맞출 수 있도록 조성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서 그 제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학교 공간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OS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 교과 실제를 운영한다라는 측면은 운영 관리의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들을 앞으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께서 운영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교과 교실 형태가 어느 정도 교과별로 책임지는 구간이 있고 이런 경우가 운영이나 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홈베이스 같은 경우에 집이고요. 베이스가 평평한 공간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 기존에 그 선진형 교과교실제가 운영이 됐을 때 홈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이 2번째 사물함 보관 공간을 중심으로 구축이 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홈베이스라는 의미가 앞서 말씀드린 홈베이스라는 의미가 사물함 공간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근래에 학점제형 공간 조성에서 참여한 학교들은 많은 경우 그 학년별로 홈베이스 공간을 복합 생활 공간으로, 그러니까 소파도 두고 컴퓨터도 두고 프린터라든지 여러 가지 수업 보조적인 활동도 할 수 있게 복합 생활 공간으로 학년별로 조성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년별로 공용 그 복합 생활 공간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뒤쪽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은 좀 드리겠지만, 학년별로, 층별로 이렇게 나눠지지 않은 경우에 여러 학년이 쓸 수 있게 좀 대형 공간을 조성하는 학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건물의 구성 유형들을 살펴보면 학교별로, 층별로 이렇게 있으면 당연하지만 공동으로 쓰는 공간들 또는 그 학생들의 그 선생님들께서 계시는 공간들을 보통 중앙에 배치를 하고 2학년 1, 2, 3, 4, 5, 6, 7, 8반을 양 끝에 두는 이런 형태로 조성을 하는 경우가 층별로 많았었고요. 예, 그리고 위아래로 긴 학교들의 경우에는 층별로 중간층에 홈베이스, 공용교실이나 선생님들께서 상담하는 공간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학년, 3학년이 3층, 5층인 경우에 4층에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학생들의 활용도를 높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는 3학년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그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1학년, 2학년을 중심으로 한 공간에다가 집중적으로 또 배치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고등학교들은 특히 오래된 건물동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학교 건물들이 여러 개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구름다리로 이어져 있는 층에다가 집중적으로 좀 저희가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름다리로 모여져 있는 공간들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경우에 많은 학생들이 좀 혜택을 보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또는 구름다리가 없는 경우엔 학생들이 1층은 기본적으로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1층 공간에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학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사물함의 공간, 신발장의 공간이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을 결정짓습니다. 학년별 홈베이스에 학년별 홈베이스에다가 사물함을 두게 되면은 복도 공간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복도 공간에 학생들을 위한 공간들을 배치할 수가 있고요. 또는 사물함을 복도에 배치할 경우는 홈베이스를 복합생활 공간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신발장 같은 경우도 학생들의 이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신발장을 바깥으로 1층으로 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신발장을 1층으로 빼는데 대규모 학교인 경우에는 1층에 신발장을 뺄 경우에 등하교 시간 등등의 약간 그 밀집이 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좀 적절하지 않아서 사물함에다가 신발장을 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 좀 발냄새가 나는 경향이 좀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홈룸 복도에다가 좀 놓기도 하고요. 학교별 상황에 맞춰서 신발장을 좀 조성하는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실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공간 분할 교실을 만드는 학교들이 많이 있었고요. 근데 공간 분할 교실을 만들 때는 공간 분할 교실들을 만들 때는 실제로 폴딩 도어라고 하죠. 이렇게 분할하는 거 이외에도 신경 써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명도 분할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냉난방기도 분할이 되어 있어야 하고 문 앞에 있는 사인 같은 경우도 201-1, 201-2 등과 같이 기본적으로 앞뒤에 공간들의 사인도 나눠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칠판 같은 경우도 앞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공간을 나눴을 땐 뒤에 교실도 수업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칠판이나 아니면 빔 프로젝터 등도 그 2배로 조성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간 분할 가능 교실 같은 경우에 많이들 조성하시지만 애초에 생각하셨던 것보다 상당히 비용이나 노력이 많이 든다라는 거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에 공간이 있는 경우에 대규모, 그러니까 교실 2칸 이상의 규모로 다목적 강의실을 만드는 학교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 기존에 만들 때보다 코로나 상황이 닥침에 따라서 최근에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대규모 강의실이나 중규모 강의실, 특히나 활용도가 예상보다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소규모 강의실을 만드는 학교들이 앞서 많이 있었고요. 블렌디드가 섞인다는 의미일 텐데요. 학교에서 블렌디드 교실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경우에 이론과 모둠을 블렌디드했다라는 의미로 두시기도 하고,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블렌디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두시기도 하고, 이렇게 학교들에서는 앞서 그 공간 조성을 했던 학교들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학교 사진들을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발표를 좀 빨리 했습니다. 예, 앞서서 유형을 제 19개 학교들을 돌아다니면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스마트폰으로 찍다 보니까 아주 화질이 좋지는 않습니다. 사진들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학교에서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 게 전자칠판을 할 건지 빔 프로젝터를 하실 건지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교과별로도 좀 다양한 의견들을 주십니다. 전자칠판을 하실 경우에 온라인 수업을 하시기에 용이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노트북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연결하지 않으셔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조성을 하시게 되면 옆에 칠판 공간들이 좀 줄어들게 되고요. 공간의 전면적인 활용도는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전자칠판이 가격이 비싸고 상대적으로 고장이 좀 많이 나는 편이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빔 프로젝터를 선호하시는 그 학교나 선생님들도 또 많이 계시고요. 빔 프로젝터 같은 경우가 렌즈 교환이 아니면 고장이 잘 나지 않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면에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단점은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대규모 다목적 교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학교들에서 이렇게 기존의 시청각실이 극장 모형이었다고 하면 평평한 공간에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대형 다목적 교실을 만들기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다목적 교실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 복합 공간을 좀 조성합니다. 예, 그래서 마룻바닥 교실처럼 쓰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여기 앞서서 말씀드렸던 앞뒤 분할, 폴딩 도어로 공간을 분할하는 경우에 이렇게 앞뿐만 아니라 뒤쪽에도 칠판이 있어야 되고 냉난방기 분할 등 여러 가지 고려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모든 교실들 같은 경우에
모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방칠판 교실들을 선호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모둠 활동을 하면서 이제 벽면에서 문제도 풀기도 하고 이렇게 다목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특히 수학 선생님들께서 많이 선호하시는, 학교에 방문해 보니까 수학 선생님들께서 선호하시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교실, 블루핸드 교실이라고 하는 교실들은 주로 책상을 다양하게 조성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벌집 모양을 두기도 하고요. 뭐 사다리꼴 모양이나 물결 모양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책상을 조성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학교들 같은 경우에 사실 학생들은 좀 학생들 손에 와닿는 단순한 데서 좀 만족도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남 능주고 같은 경우엔 여기 보시는 책상이 아주 큽니다. 별도 제작하셨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요즘에 책도 여러 개 펼쳐놓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책상이 큰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만족도가 높다는 의견도 주셨었습니다. 예, 그리고 학교 안에서 수업을 하면서 토론하고 이렇게 자료 검색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교실들이 있었었고요. 학교 현황에 따라서 이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 태블릿을 쓸 수 있는 교실이고, 왼쪽은 노트북 연결할 수 있는 교실인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태블릿은 활용도는 높지만 노트북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수업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학교별로 선생님들께서 의논하셔서 공간 조성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메이커 스페이스나 아니면 과학실을 좀 이제 융합적으로 조정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예, 시간상 조금씩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바닥 교실을 조성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용도를 할 수 있게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극장 교실을 만드시는 학교들도 많았는데요. 사회과에서 쓰시거나 아니면은 뭐 영어과, 외국어과에서 이렇게 그 무대 교실을 만들어서 활용하시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요즘에 온라인 공간들이 학교 조성이 많이 되는데요. 제가 방문했던 학교들 보니까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유형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반 교실에 그 온라인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와 뭐 그 화면 그리고 컴퓨터 등을 세팅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조성을 했을 경우에는 그 교실이 일반 오프라인 수업도 할 수 있고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수업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 오프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수업이 좀 적은 교실로 이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 좀 있고요. 예, 그리고 혹시 학생들이 이동하면서 파손이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운영 관리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는 있었는데, 공간의 어떤 복합적인 활용도를 생각하면 또 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것들이 전부 다 기존의 교실들을 활용한 사례들이고요. 또는 별도의 공간들을 조성을 해서 온라인 스튜디오를 만드는 학교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작은 공간에다가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온라인 수업 외에는 활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온라인 수업 공간 앞뒤에 소규모 회의실로 쓰거나 이렇게 복합적인 용도를 조금 고려하시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듣는 공간을 조성한 학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넓은 공간들을 홀을 조성을 하고 와이파이를 좀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그리고 벽면에다가는 이렇게 폐쇄형이라든지 아니면 오픈형으로 작은 공간들을 조성을 해서 학생들이 흩어져서도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모여서도 할 수 있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분의 1 혹은 3분의 1 사이즈의 작은 교실들을 많이 만든 학교들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오픈형으로 세미나실을 만드는 학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층별로 학년별 홈베이스의 사례인데요. 학년별 홈베이스를 만드실 때 이렇게 검색대를 만드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밑에 보면 언젠가는 이 홈베이스에서 수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홈베이스에 수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세팅을 하시는 그런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홈베이스에 이렇게 사물함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몰아넣는 공간으로 쓰시기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 복도에다가 사물함을 두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1층에 건물 1층에다가 집중적으로 아까 배치했던 사례들이고요. 예, 이것도 복도에다가 사물함을 만드는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공간을 활용해서 도서관의 폴딩 도어를 활용해서 교실들을 조성한 사례들입니다.
학생 자치 공간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교광사 휴게실을 만드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모여서 회의하시는 용도로도 좋고요. 저희가 공동교육과정 등이 활성화가 되면서 외부 강사분들이 학교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 강사분들이 머무실 공간이 없는데요. 이렇게 교광사 휴게실을 만들면 외부 강사분들도 좀 쉬시거나 이렇게 공강 시간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 상담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공간들을 재구조해서 교무실이나 아니면 학생들 동선이 편한 공간에 작은 상담실 공간들을 만드는 학교들이 많이 나타났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도 사물함, 이 복도에다 사물함을 설치하면 장점은 홈베이스 공간들의 사물함이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홈베이스 공간들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복도 폭이 좁거나 학교 여건상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1층에 신발장을 두는 사진들이었고요. 앞서 사물함을 특정 공간에 모을 수 있는 경우엔 복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도에 학생들이 쉴 수 있는 붙박이 의자나 의자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복도에다가 이렇게 작게 수업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드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켓이라는 용어를 쓰시던데요. 학교 현장에서 학교 안에 이렇게 큰 대형 홈베이스를 만들기보다 작은 모여 있을 수 있는 작은 포켓 같은 공간들을 다수 조성을 하겠다라는 학교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홈베이스를 크게 하나 만들면은 일부 선생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게 목소리 크고 힘센 아이들이 그 공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공간들을 많이 만드는 게 사실 학점제의 취지에 좀 더 적합하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는 이렇게 학생들이 너무 흩어져 있을 경우에 사실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생활 지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보다는 좀 학년별이든 이렇게 좀 홈베이스 공간들을 밀집하는 게 좋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도 공간들을 활용하는 혹은 계단의 공간들을 활용하는 사례들입니다. 사실 계단에 있는 중간층 같은 경우에는 소방법 등의 제한이 많아서 개발이 좀 어렵고요. 그래서 책장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렇게 좀 소극적으로 개발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1층 로비 공간들에 카페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학생들이 머물 수 있는 소규모 공간들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특히나 이제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가 되면서 선생님들께서 파일을 학생들한테 주는 경우가 많은데 프린트할 공간이 모자르는 경우가 많아서 학교에서 프린트 공간들을 여러 곳곳에다 이렇게 프린트 가능 공간들을 조성해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학교 환경 조성을 할 때 사실 선생님들께서 건축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많을 텐데요. 지금 나와 있는 자료들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또 이제 장학사님들과도 의논해 가시면서 차분하게 조성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원주 치악고등학교 교육과정운영부장 한진경입니다. 우선 우리 치악고등학교의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치악고등학교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학교 공간 조성 사업 추진의 배경, 그리고 진행 과정, 그리고 실제 적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언 이런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악고등학교의 현황입니다. 치악고등학교는요 2005년에 개교한 학교로 그리 오래되지 않은 학교고요. 현재 학급수 30학급 규모의 학교입니다. 남녀 공학 고등학교로서 학생은 857명이 있고요. 교사 수는 66명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원도에서는 규모가 그리 작지는 않은 학교입니다. 그러면 우리 치악고등학교가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치학고는요 2015년부터 강원도형 혁신학교인 행복더하기 학교를 운영을 했고요. 이 행복더하기 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원학습 공동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의 문화가 잘 조성되어 있는 편이었고요. 그리고 이거와 맞물려서 수업의 변화 노력과 다양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수리정보과학 특성화 과정을 운영했고, 그리고 2020년도부터는 인공지능 교육과정도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학년도부터 이제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운영 1년 차에 접어들게 되고요. 19년도 7월에 환경 개선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총 실별 2천만 원씩 해서 75실 규모로 15억의 예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작년 4월에 이제 15억이라는 운영비를 교부를 받았고요. 인공지능 교육 과정을 진행하면서 창의융합실 구축이라는 명목으로 1억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16억의 예산으로 학교 공간 조성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이 예산을 이제 4월에 받고 나서 공간 조성 사업 내부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사실 그 이전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산을 받고 난 후 5월과 6월 동안에 우리 학교에서 이제 교육과정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각 교과별 대표 선생님들과 의견 수렴을 하고 협의회를 진행했는데, 사실 이 기간 동안의 협의회는 우리가 그 학교 선생님들이 공간 전문가가 아니라 교육과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이 교육과정을 반영하기 위해서 실제로 어떻게 공간을 적용할 거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치열했어요. 하지만 좀 눈에 보이는 결과는 많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6월 달에 강원도교육청에서 진행한 공간혁신이라는 연수를 이제 가게 됩니다. 연수를 가서 그곳에 강사로 오셨던 분과 이제 좀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저희가 질의응답을 계속하면서 그분과 인연이 돼서 촉진자로 위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월에 한국교육개발원의 박성철 본부장님을 우리 학교에 촉진자로 위촉을 하면서 이제 좀 진행이 순조롭게 되었습니다. 6월 말에 26일에 바로 이제 공간 설계를 진행하기 앞서서 학생과 선생님들 대상으로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수업 공간이 필요하신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였고요. 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7월 1일에 교사 대상 1차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이 워크숍에서 우리 학교가 어떤 수업을 많이 하고, 그래서 어떤 공간이 필요하고, 또 왜 학교 공간 혁신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학교 동아리 학생 중에서 이제 건축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 동아리 활동 시간에 동아리 활동 건축 동아리 친구들은 같이 워크숍에 참여해서 같이 워크숍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학생들에게 필요한 공간, 그리고 실제로 수업할 때 필요한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이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그리고 교사 TF팀을 꾸려서요. 실제로 교사 TF팀은 각 학년별, 그리고 과목별, 경력별 해서 대략적으로 한 15분 정도를 이제 모집을 해서 교사 TF팀과 그 학생 동아리 팀이 함께 협의를 하게 되고요. 7월 29일에는 서울 모두의 학교라는 선진학교도 답사를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강원도 쪽에서 이제 많이 진행된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서울 쪽으로 이제 가게 됐고, 사실 이때 학생들과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시험 기간이라서 학생들은 못 가고 선생님들만, 교사 TF팀만 가서 그날 답사를 하고 옵니다. 그리고 답사를 갔다 와서 8월 5일에 교사 TF팀과 함께 학생 동아리 친구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공간이 대략적으로 나왔고, 근데 그 공간에 있는 이제 사물함이 기존에 있어서 그 사물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학생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사물함이었기 때문에 학생 대상으로 사물함 이동에 대한 설문도 진행해서 학생 전체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토대로 8월 12일 학생 동아리 대상 제안 설명회를 해서 대략적으로 나온 설계안을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9월경에는 이제 설계사를 행정실에서 설계사를 위촉했고, 설계사와 그 계약 후에 이제 설계사 협의를 통해서 설계사에게 우리 학교에서 진행한 설계들을 학교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 설계들을 같이 이제 브리핑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거의 매주 설계사 분과 이제 저희 부서 팀들, 저까지 3명이었는데요. 그 저까지 3명 선생님과 설계사가 거의 매주 만나면서 진행한 그 설계안을 조정하고 또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매주 설계안을 조금씩 조정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조정하는데 거의 1~2시간 이상 매주 거의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때는 동아리 시간이었고, 제가 사실 동아리 부서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돼서 매주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경에는 소방팀, 전기팀, 설계사팀, 그리고 행정실 직원까지 전체 협의를 진행했는데, 사실 진행하다 보니 교사들은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었지만 소방이라던가 전기 이쪽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전체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이 설계팀들에게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세세하게 뭐 조명이라던가 뭐 가구라던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교사들이 다 협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 건축 담당하시는 분들은 학교 공간에 대한 전문가는 건축 전문가일 수는 있지만 학교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교사들이 원하는 거,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공간에 학생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좀 안전하게 해줄 것,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밝은 공간으로 해줄 것,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요청을 했고요. 대략적인 안이 나오고 나서 이제 전체 교직원 대상으로 이제 우리 부서에서 진행했던 환경 조성 사업에 대한 안내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사실 끝날 줄 알았는데 설계 세부 조정 과정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11월 이후로도 설계사가 지정되고 나서도 설계안이 나왔지만 세부 조정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계속 세부 조정을 하였고, 그리고 그 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학생의 친구들과도 좀 면담을 나눴어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 회장, 부회장 친구들, 학생의 친구들과 만나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학교 그 공간 조성 사업의 취지와 어떻게 학교를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실제로 매주 참여했던 학생들은 건축 동아리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학생의 친구들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의 대상으로 다시 좀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친구들과도 2주 정도 좀 의견 조정 기간이 있었고요. 이러한 진행 결과를 가지고 이제 조감도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1층 치아회의실이라고 해서 다온이라는 명칭을 붙였고, 다온도 이제 교사들 그 학교 교육과정 만들기 주간에 선생님들의 의견으로 정하게 된 거고요. 실제로 이 회의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교가 굉장히 협의 문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교과 협의하시거나 학년별 협의하시거나 아니면 점심시간 이럴 때 커피 한잔 하시거나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2층 러닝센터인데요. 2층은 주로 1학년들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1학년들이 자유롭게 좀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3층 러닝센터는 2학년, 3층에는 2학년들이 주로 있어서요. 2학년들이 사용하는 공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층의 기존 다운 교사 회의실이 기존 체력 단련실이었기 때문에 교사 회의실이 조성되면서
3층 체력 단련실이 이동하게 되고요. 4층은 주로 3학년, 고3 친구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라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사진을 보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창의융합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이제 진행하기 때문에 창의융합실, 메이커실이라고도 하고요. 창의융합실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1층 공사 전입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약간 다목적실이라는 이름으로 빈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체육과에서 운동기구를 갖다 놓고 이제 체력 단련실 형태로 사용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체육과 쪽에 운동부 친구들도 있고 또 체육 전공 실기 기초라는 과목도 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공간을 교사 회의실로 조성하면서 좀 이동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이렇게 1층 회의실, 교사 회의실 다운으로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 이제 교과 협의회라던가 학년별 협의회 그렇게 편하게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1층 회의실 안에 소규모 공간이고요. 이 부분은 10명 내외의 선생님들이 교과 협의회를 진행하거나 혹은 교육과정 운영 협의회를 진행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2층 원래 우리가 공사 전 2층의 공사 전 공간입니다. 학생 사물함이 되어 있었던 공간이고요. 사물함이 굉장히 낡기도 했고 또 공간적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이라서 사물함을 다 폐기를 했고요. 낡은 게 굉장히 많아서 폐기를 하고 더 작은 규모, 더 효율성 있는 사물함을 사서 교실 앞 복도에 배치를 하게 되면서 이 공간을 2층 러닝센터로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층 러닝센터에서는 실제로 좀 토의형 수업이라던가 그리고 저 끝에 좀 뒤쪽에 보시면 그 한 학기 한 권 책 읽기 사업에서 제공하는 책들도 이제 전시를 해놓고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편하게 책을 읽고 쉴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여기도 2층이고요. 여기도 소규모 강의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규모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이 공간에서 수업을 받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 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강의를 받고 옆에 연결된 문으로 들어가면 소규모 학생 한 4명에서 6명 정도가 안 될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이 나오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공간에서 학생들이 토론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수업은 그렇게 활용하고 방과 후에는 스터디 카페처럼 학생들이 여기 많이 남아서 실제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가 이제 바로 학생들이 이제 소규모로 쓰는 소규모 공간이고요. 여기는 이제 3층 공사 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생 사물함이 있던 공간이었고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간이었죠. 그래서 이 공간을 러닝센터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 공간에서는 실제로 이제 다양한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주로 영어회화 수업이라던가 아니면 뭐 기하 수업, 그러니까 강의식 수업 외에 좀 학생들이 토론하고 발표해야 되는 수업 그리고 말해야 되는 수업을 주로 이제 사용을 하고요. 여기 3층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이제 그 협의 공간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공간은 학생들이 방과 후에 스터디 카페처럼 남아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요즘 원격 수업이 진행될 때 선생님들이 원격 수업으로 진행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또 선생님들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공간이고요. 세세하게 보시면 개별학습 공간 테이블도 쭉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찍 오는 학생들이 여기 와서 또 공부를 하기도 하고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편하게 앉아 있기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3층 그 옆에 있는 3층 러닝센터 공간인데요. 이 공간은 책상이 없고 아고라 형태로 되어 있고 영어 스피치 발표라던가 어떤 발표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실제로 우리 학교는 영국 수업이 있기도 하는데 영국 수업을 하기도 하고요. 영어 스피치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3층 공사 전 교실이고요. 교실 크기로는 한 0.5가 조금 넘는 교실 한 개 크기가 좀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금 방치되어 있는 공간이기도 했는데요.
이 공간을 이제 체력 단련실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층에 있던 운동기구들을 이제 위쪽으로 올렸습니다. 4층 공사 전 학생 사물함 공간이었습니다. 2층, 3층, 4층이 다 그 라인이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었고요. 이 4층 이 부분은 이렇게 러닝센터 형태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4층은 주로 3학년 친구들이 쓰는 공간이고 학생들 참여 설계를 할 때 3학년 친구들이 많이 요구를 한 게 본인들은 이제 점심 시간이나 쉬는 시간 혹은 아침에 일찍 와서 개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었어요. 그래서 2층과 3층은 러닝센터에 다 이제 빔 형태를 설치해서 수업이 가능하도록 진행했는데 여기는 지금 4층 이 부분은 빔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강의식 수업은 교실에서 진행을 하고요. 학생들이 토론해야 되는 부분, 서로 멘토 멘티 역할을 하면서 가르쳐주는 수업, 그런 수업들이 이제 주로 진행이 되고 다른 러닝센터와도 비슷하게 일찍 오는 학생들 혹은 점심시간 방과 후에 학생들이 굉장히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요. 이 4층 러닝센터 옆에 소규모 강의실은 대학교 강의실 형태로 계단식 공간입니다. 실제로 여기서는 학생 발표형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강의식 말고는 학생 발표 중심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융합실의 이제 4층에 창의융합실도 이제 조성을 하였는데요. 실제로 여기는 기존에 교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실 옆에 조그만 크기로 남교사 휴게실이 있었어요. 근데 좀 많이 쓰지 않고 낡기도 했고 굉장히 좀 방치된 공간이라서 그 공간을 함께 터서 한 1.5 크기 정도가 되도록 큰 창의융합실을 만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상이 다 이동식입니다. 앞에 전자칠판이 있고요. 그리고 이동식이라서 자유롭게 모듬이라던가 뭐 다양한 형태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 뒤에는 지금 사진의 왼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3D 프린터 장이 있어서요. 3D 프린터 장과 세면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이 다 이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메이커실 형태로도 운영이 가능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교육과정에 어떻게 실제로 적용했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교실이 아니었던 공간을 이제 교실 형태로 수업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꾼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교육과정을 배정하였는데요. 수업을 배정할 때 그냥 배정 기준은 강의식 형태의 수업은 일반 교실에서 하고 협력 수업이라던가 아니면 소규모 수업 20명 내외의 소규모 수업은 러닝센터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제 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3학년 배정인데요.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4층 러닝센터와 4층 창의융합실에 이렇게 각각 배정을 하였고요. 실제로 우리 학교는 이제 생활교양 교과군이라고 해서 매주 목요일 7교시에 1시간짜리 수업이 있습니다. 교양 수업과 체육, 외국어, 기술과정 관련 수업이 2, 3학년 무학년제로 진행되는 수업이 있어서요. 이 부분에서도 이제 2학년 친구들, 3학년 친구들이 각각 러닝센터에 배정돼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제 배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배정된 거 외에도 추가 원하는 시간이 있으면 다른 교과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원하는 시간에는 러닝센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의융합실 앞에 붙어 있는 창의융합실 이제 공간 사용 시간표인데요. 실제로 이제 빅데이터라던가 사물 인터넷 서비스 같은 과목을 우리 학교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컴퓨터나 노트북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목을 먼저 우선 배정했고, 수학 과제 탐구 과목 실제로 추가로 배정하고 있고요. 정보 과목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이나 수요일 오전에는 공식적으로는 비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패드로 정보를 검색해야 되는 과목이라던가 각 단원별로 그런 그 내용이 나올 때
창의융합실 담당 선생님께 신청을 해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그 시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 모습인데요. 이거는 지금 3학년 친구들이 학교 끝나고 남아서 공부하는 모습이고요. 이 사진은 지금 기하 수업 시간인데 강의식 수업을 그 교실에서 하시고 그 단원 마무리라던가 서로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서로 도우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수업 시간에 나와서 수업을 하셨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4층 오른쪽에 배치된 소규모 강의실 수업이고요. 소규모 인원입니다. 전체 듣는 학생이, 이게 지금 실용수학이라는 과목인데 사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실용수학을 잘 열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이제 소수 친구들이 희망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실용수학이라는 과목을 열었고, 이 과목은 100% 발표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나와서 발표하는 친구가 학생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빔하고 이제 패드랑 연결을 해서 실제로 여기 쓰면 이제 화면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결론 및 제언을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학교 공간 조성을 하는데 왜 학교 공간 조성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학교 공간 조성의 이유와 방향성을 설정하신 후 진행하시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잡고 진행하시기에 조금 더 순조롭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은 공간 전문가가 아닙니다. 건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촉진자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건축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과 교사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니만큼 담당 부서 소수의 의견보다는 전체 사용자의 의견을 잘 협의하시고 수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굉장히 큰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팀하고도 굉장히 긴밀한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용 범위라던가 예산 사용 상황 등을 계속 협력하시면서 협의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교장 교감 선생님이 또 열심히 뒤를 지지해 주셔야 선생님들이 열심히 힘을 내서 이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최대한 성실히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많은 분들이 고생해 주셨는데 선생님께서는 또 한진경 선생님께서는 강원도에서 직접 한국교육개발원이 있는 진천까지 오셔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재 질문이 학교 공간에 대한 질문은 나와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김태식 선생님, 공영기 선생님께서 댓글 남겨주셨고, 그리고 페이퍼벌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교육과정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요. 2월달에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이 발표된 후에 질문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과정이나 대학교에 관련된 질문 사항이 많고요. 고교학점제 홈페이지에 가시면 Q&A란에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식으로 관련 자료랑 더불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접 뵙고 좀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 좋을 텐데요. 그렇지 못했는데 또 많은 학교별로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조만간 저희가 컨설팅 계획이 확정되면 또 연락드리고 그렇게 후속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오늘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